구독, 좋아요. 3부 시작하겠습니다. 양일국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시작을 파나마 운하로 시작을 해보죠. 파나마 운하가 아니라 파나마네요, 사실은. 파나마 운하 문제는 진작 해결이 됐으니까. 지금 이제 그린란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제기됐었는데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하는 대로 지금 다 시작은 좀 시끄러웠지만 결과는 그렇게 돼요. 트럼프 대통령 의대로 되는데 파나마가 결국 미국에게 돌아왔군요. 운하 건설 단계부터 여러 가지 뭐 일부에서 말도 있고 많고 탈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파나마 상황, 그 상황 먼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 파나마는 사실은 저 미국 인근에 있는 사실 뭐 별 볼 일 없는 후진국이지만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운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정학적인 요충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1900년 초에 프랑스가 파나마에 내가 운하를 한번 지어보겠다고 덤볐는데 그 산을 깎아서 그 운하를 만들겠다는 방식이 일단 너무 무모한 규모의 공사였고, 두 번째는 거기 황열병, 말라리아가 아주 많은 곳인데, 그래서 아마 노동자들이 한 2만 명 가까이 희생되고 이제 나가 떨어진 겁니다, 프랑스가. 근데 그거를 미국이 너희들이 못하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달라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머리를 잘 쓴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그게 상식적이지만은 모기가 너무 많아서 노동자들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고인물은 다 없애라. 고인물에서 모기가 알을 낳는다.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아주 고가의 장비였던 방충망. 모든 노동자들 숙소에다가 방충망을 달아가지고 모기와 차단시켜라. 그리고 이제 황열병에 걸린 사람이 또 모기에 물리면 그 모기가 전염을 시키니까 뭔가 열이 나는 사람은 철저히 격리를 시키는 그런 아주 의학적인 그 노하우와 함께 그 간문식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파나마 운하를 지나가려면 배가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전에 프랑스는 산을 깎는 접근을 했고 미국은 아니다. 그 독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물을 부어서 배를 띄우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배가 산을 넘어가는 방식의 간문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파나마 운하가 없다 그러면 저쪽에 마젤란 군도인가요? 그 남미 끝자락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그 파나마 운하가 있어 갖고 대서양과 태평양에 아주 직항로가 생겼습니다. 근데 미국이 1977년인가요? 그때 파나마에 있는 이른바 그 민족주의자들이 야, 우리 운하를 왜 미국이 관리하냐? 이럴 거면 폭파시켜버리자. 뭐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그래 뭐 그러면 파나마 운하는 너희들이 잘 관리해라고 손을 떼고 나온 겁니다. 근데 손을 떼고 나온 사이에 그 수십 년 동안 천천히 중국이 마술을 뻗친 거예요. 그래서 홍콩계 그 해운 회사가 지금 파나마 운하의 양 끝단에 있는 항구 2개를 먹었어요. 운영권을 먹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군사 안보 지식이라 좀 민감한 얘기지만 그 파나마 운하로 미국의 군함도 지나가요. 그러니까 양 끝단의 항구에서 이를테면 배 안에 뭐가 있는지 좀 조사를 해야 되겠다. 또는 뭐 선적하고 내려가는 부분에서 이제 말하자면 찐짜를 부리면 이게 미국의 안보상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민감한 얘기지만 야간을 이용해서 잠수함도 지나가요. 근데 문제는 잠수함이 그 파나마 해운을 지나갈 때 그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그 항구에서 음파를 쏩니다. 그럼 튕겨오는 데이터를 저장하면 그게 지문이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안보상의 문제가 있어서 일찍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를 중국에 넘겨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2기 트럼프 출범하자마자 단단히 으르렁댔는데 이번에 파나마의 대법원에서 야, 그 중국 회사한테 그 양쪽 끝단에 그 항구 준 거는 그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건 중국하고 관계없는 곳이다라고 선언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파나마 운하의 그 소유권을 운영권을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데 파나마의 대법원이 맞장구를 쳐준 셈이 되는 거죠. 그 트럼프는 아주 기분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로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근의 반미 세력의 그 발호를 용인하지 않겠다. 서반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파나마는 순조롭게 친미행 어떤 급속 열차를 탔다. 이번에 파나마 운하의 그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미국에게 상당한 그 지분을 사실상 용인해 준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좀 부러운 겁니다. 이제 파나마가 그 전에는 마약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그 은거지가 되어 왔는데 아마 이번에 운하 이권을 계기로 해가지고 상당한 친미 행보를
탈 것이고 경제나 안보적으로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 남미에 사실은 중국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략적으로 공을 들여왔잖아요. 브릭스라는 조직을 통해서 브라질을 포함한 이쪽에 뭐 상당한 전략적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도 했고, 베네수엘라는 아예 남미의 거점을 삼으려고 했고, 파나마도 상당한 이제 공을 들여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대서양과 태평양의 중요한 또 어떤 관문이니까. 그런데 이 미중 패권 싸움에서 그런 파나마가 이제 미국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이번에 트럼프 2기가 출범하자마자 2025년 3월에 우리나라하고도 인연이 있는 블랙록이라는 그 엄청난 그 자원을 동원해 가지고 그 발보아 그리고 크리스토발이라는 두 개 항구의 운영권을 이제 인수해 버렸습니다. 한 190억 달러 정도 주고 어떻게 보면 헐값이죠.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나왔던 그 국방 전략사 NDS에서 파나마를 사수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최근에 2026년 1월 들어 파나마가 아예 군인과 경찰을 합동으로 해서 미군하고 훈련을 시작했어요. 거의 이 정도 상황이면 이제 파나마는 완전한 미국의 교두보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뭐 국제 정치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현명한 선택을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경제와 안보를 미국과 함께하기로 선언했던 여러 중진국들 또는 약소국들이 대체로는 다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과 손잡아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에게 한두 번쯤 대들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지금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서 그 약소국들이 지금 누구와 손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뭐 대한민국은 지금 그 흐름 속에서 누구와 손을 잡으려 하고 있는가? 파나마도 지금 국제 관계를 정확히 읽고 미국과 이게 전방위적인 협력을 하는데 지금 우린 뭐 하고 있는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린란드 사실은 이제 소유권 문제하고 조금 그러면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린란드의 이제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공세적으로 제기를 한 이후로 그게 뜨거운 논쟁이 되면서 군사적인 투입도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 발언까지 했어요. 실제로는 물론 군사 투입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근데 그 후로 EU와 덴마크가 반발하다가 지금은 쏙 들어간 양상입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군사적으로나 소유권은 직접 넘기지 않더라도 사실상 미국의 지배권, 관할권 이런 걸 사실상 인정하는 지금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그린란드와 비교해 볼 때는 지금 파나마 어떤 상황입니까? 그 파나마 운하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전략의 요충 그리고 그린란드 아마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은 포기할 수 없는 두 마리 토끼 같은 것인데, 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최강 대국이 어떠한 사활적 이익을 그린란드에서 봤다면 그린란드의 영유권이 미국으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기존에 있던 툴레 기지에 가 있던 한 150명 정도 미군을 그냥 증파해도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뭐 국제법을 운운하는데 최강대국이 생존을 위해서 무슨 병력을 증파하는데 거기다 대고 어떤 나라가 감히 국제법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독일이나 뭐 영국 같은 그런 EU 국가들, 나토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그린란드를 가져가는 건 안 돼요. 덴마크를 위해 뭐 저희도 파병하겠어요. 그래놓고 뭐 10명, 3명 뭐 이렇게 보냈다가 미국이 관세 10% 올리겠다고 하니까 다음날 민항기로 철수시키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란드는 사실상 이제 미국의 영유권이 됐다고 보셔도 무방한 것이고요. 이번에 파나마 운하까지 소유를 하면서 미국의 돈로주의는 착착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파나마 관련된 좀 더 진행되는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황을 양일구 박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네요. 특히나 미 해병대와 파나마의 군경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도 국방전략 백서에서 이미 파나마를 자국에 사실은 포함된 영역으로 진행하고 있다. 파나마 대법원도 미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런 세부적인 좀 사례까지 좀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런데 이 파나마와 다르게 좀 다른 차원에서 미국과 맞서는 남아공 문제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아공은 과거에 그냥 70년, 1970년, 80년, 90년대에 기억하는 사람들은 남아공 하면 그래 미국에 가장 가까운 나라
이런 인식이 있는데 요즘 남아공이 좀 미국의 사실상 대척점을 세우고 막 좀 대드는 양상이에요. G20 초대도 받지 못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그 남아공의 처지를 보면은 네. 참 이렇게 한 100년도 안 된 시간 안에 한 나라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미국의 측근이었다가 적국이 되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구나. 지금 작년 11월에 그 G20 정상회의를 남아공에서 했는데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콧을 했습니다. 거기 안 가 그랬습니다. 근데 올해 미국이 G20 의장국이 되니까 남아공은 오지 마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잠시 뒤에 후술하겠습니다만 남아공 대신 폴란드를 끼워줬습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좀 남아공이 왜 이렇게 미국의 눈밖에 났는가? 그것은 좀 여러 가지 역사적인 걸 좀 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예전에 남아공이 80년대에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노골적인 그 백인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아파르트헤이트 때문에 전 세계에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엔 너무 백인의 이권을 옹호해줘서 문제였다면 지금은 반대로 너무 백인을 차별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 특히 팝송을 부르는 가수들이 남아공의 인권을 부르짖는 바람에 그때 이제 넬슨 만델라가 석방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남아공의 흑인의 인권이 점차 올라가다가 지금은 이제 흑인의 이권을 너무 대변하는 급진적인 정당이 남아공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야, 그 남아공의 백인 농장주들 너무한 거다. 어떻게 전체 농지의 70%를 백인 농부가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팜 어택이라는 게 있어요. 파머텍. 흑인들이 그 백인 농장 관계자들을 급습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이게 남아공이란 나라의 특성상 이게 뭐 여러 가지 정부 입장과 또 그 시민단체 입장이 좀 엇갈리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끔찍한 고문을 자행하는 그 수반하는 팜어택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농부의 돈을 뭐 뺏기 위해서 강도가 들어간 것 같으면 그런 짓을 안 할 텐데 무슨 염산을 뿌린다든지 어이구야. 다리미를 가지고 뭐 고문을 한다든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백인 농부들을 저렇게 테러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란 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작년에 그 정상회담 때 남아공 대통령이 저 트럼프 만나러 왔다가 앞에서 면전에서 수모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트럼프는 전 세계 백인의 인권을 먼저 챙길 수밖에 없잖아요. 정치 권력의 그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지금 뭐냐면요. 팔레스타인의 자유 없이 남아공의 자유도 없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 지난번에 가자 지구에 행해진 그 군사 작전이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다. 그렇게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또 이게 쟁의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짓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이 옳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당시 가자 지구에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군사작전을 하기 전에 민간인들에겐 퇴로를 열어줬어요. 네. 우리가 언제 군사작전 할 테니까 민간인들은 요 통로를 통해서 빨리 빠져나가라. 뭐 그런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조치는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살이라고 제소를 했고요. 또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스라엘은 거의 신성 동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민간인 학살을 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결국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좀 뭐가 있냐면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것이 남아공의 그 백인들에게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게요. 이게 통계별로 상이하다는 것을 전제로 네. 지금 매년에 400에서 600건 정도의 팜 어택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매년 40명에서 60명의 그 백인 농부들이 아주 잔인하게 지금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백인 농부가 지금 10만 명당 살인을 당하는 그 비율이 100에서 130명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체 남아공의 그 살인 피해를 입는 평균은 35명에서 40명 정도다. 그럼 뭔가 인위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3배 이상 높으니까. 네. 자, 이러한 상황을 지금 남아공 정부는 아니다. 그건 강도 사건이지. 무슨 백인이어서 노린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남아공도 제 생각에는 한 번쯤 크게 두들겨 맞을 수 있는 게 지금 빌드업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남아공을 G20에서 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드라마가 하나 펼쳐지는 것이 남아공을 G20에서 빼버리고 폴란드를 그 자리에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폴란드는 어떤 나라입니까? 1, 2차 세계대전 때 지도에서 3번인가 사라졌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사실은 유대
저 독일로부터 피해를 많이 받은 국가 중에 하나이고 또 소련 제국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폴란드는 지금 아시다시피 전체 EU가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형세인데 그런 역사적 경험에서 독일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폴란드가. 독일만 믿고 있다가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말하자면 나토의 동부의 전초기지 역할을 지금 자임하면서 철저한 친미 안보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K2 전차, K9 자주포 많이 팔아줬습니다. 그리고 탱크를 또 M1 에이브람스 미제 탱크를 또 왕창 수입을 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아주 예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미국의 천연가스와 원전을 수입해서 유럽 전역에 지금 야, 미제가 좋다고 지금 홍보 대사 역할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폴란드가 아주 예뻐 보였던 미국은 남아공이 눈밖에 날 때 사실상 지금 유럽에서 독일을 견제할 수 있는 대항마로 폴란드를 지정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역할을 지금 폴란드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참 이 국제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최강대국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느냐를 빨리 파악하고 그 눈밖에 나지 않는 아주 민첩한 그 국정 운영과 판단, 그것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구나. 그래서 아마도 지금 유럽에서는 폴란드,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강력한 미국의 파트너를 부상할 것이고, 제가 뭐 이런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혹시 뭐 폴란드 쪽에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늘려라, 그렇게 말씀드려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남아국 관련해서 뭐 백인주의, 백인 우월주의 국가라고 오랫동안 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좀 뭐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추가적인 해주시면 좋은데, 아파르테이트로 인해서 사실은 노벨상을 받았던 지도자도 있었잖아요. 예. 넬슨 만델라. 예. 지금은 남아공이 오히려 백인들이 오히려 공격당하는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거꾸로 인종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장면 때문에 미국에서도 발칵 뒤집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전세가 바뀌어지면서 상당히 이제 이 남아공이 국제적인 문제로 또 다른 차원의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요. 자, 그 상황이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도 참 의문입니다. 아주 그 재밌는 지적이십니다. 예. 우리가 그 80년대에 우리가 전 세계 미국과 영국, 그 당시에 넬슨 만델라를 석방하라고 네. 그 당시 제 기억에 무슨 스팅, 뭐 브라이언 아담스 같은 최고의 록스타들이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돌아볼 때 아파르테이트가 분명한 인종차별이었던 것은 맞지만 지금 지척의 북한하고 비교하면 그건 차별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파르테이트의 뭐 주요 내용이 뭐냐면 그 유색 인종 내지 흑인은 그 도심지에서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는 없다. 네. 그리고 또 기차나 버스 탈 때 유색 인종은 2등 칸에 타라, 뭐 그 정도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정도의 인권 탄압에도 전 세계가 격분을 했는데 지금 100만 배는 더 심한 북한 인권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점을 일단 문제로 지적하고요. 근데 그 당시에 자유 서방 진영이 아파르테이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그 남아공의 유색 인종들은 고마워했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구 열강들은 남아공의 백인 기득권과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은 반감이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반감을 서구 진영이 적절하게 좀 풀어주고 좀 관리하지 않은 그 실수가 이번엔 노정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파나마 운하를 제대로 관리 안 하고 방치했다가 중국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무슨 뭐 중국이 뭐 운영권 자체를 뺏어간 건 아니지만 양 끝단에 항구 2개를 가져갈 동안 미국이 신경 안 쓴 겁니다. 그리고 남아공이 이렇게 백인을 혐오하는 그런 혐오 범죄, 뭐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그 혐오 범죄가 난무하게 되기까지 미국의 이전 정부가 신경 쓰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뭐 했냐는 겁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유달리 좀 대외적으로 간섭을 한다고 비판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바이든 정부나 오바마 행정부는 뭐 했냐고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파나마 운하의 양끝단을, 요충지를 중국이 잡을 때까지 뭐 했느냐, 남아공이 저렇게 반미 진영으로 기울어 가는 동안 미국은 무엇을 했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되물어야 될 것이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남아공이 저런 식으로 반미 진영으로 가고 친 팔레스타인, 친중 행보를 하면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베네수엘라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파나마 문제, 남아공 문제 살펴봤는데요. 이거 이제 짧은 하나의
좀 에피소드로 우리가 좀 넘길 수 있는 하나의 주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나 이제 뭐 크리스마스나 여러 가지 오면 더 많이 나홀로 집을 많이 보죠. 근데 이제 우리도 젊은 시절에 봤던 분들도 좀 있을 텐데 이 주인공 케빈의 엄마죠. 이 주인공 케빈의 엄마 역할을 했던 캐서린 오하라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이분이 지금 별세하셨어요. 71세로 해서 별세를 하셔서 지금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사실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 자체가 굉장히 많은 따뜻한 가족애를 느끼게 하는 그런 영화인데 이 케빈 엄마 그 어린 저 꼬마의 엄마 역할을 했던 명연기를 했던 다 명연기였죠. 저 꼬마도 명연기를 했고 근데 일단 저 캐서린 오하라 이 배우에 대해서 좀 어떤 인물로 평가를 하시든지 마침 우리 양 박사님이 이 부분에 관심이 좀 많으셔가지고 저 영화도 그렇지만 캐서린 오하라 지금 돌아가셨지만 어떤 인물로 평가를 하세요? 우선 벌써 저 영화가 1990년 작품이니까 네. 벌써 뭐 30년도 더 지난 작품이라는 게 참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느냐 하는 야속한 마음이 좀 들고요. 저 당시에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는 이제 온 대가족이 해외로 여행을 가는데 깜빡하고 그 막내 아들을 집에 놓고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캐서린 오하라라는 배우를 떠올리면은 공항에서 뒤늦게 아이를 놓고 왔다는 것을 알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다가 졸도하는 그 장면이 명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영화를 찍은 감독이 술회하기를 저 캐서린 오하라의 그 진실된 그 엄마로서의 그 절박함을 담은 그 비명 지르는 장면 그것이 없었다면 저 영화는 아마도 어린아이 장난치는 코미디 영화 같이 됐을 텐데 캐서린 오하라의 그 진실된 연기 때문에 따뜻한 가족의 영화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실제로도 저 케빈을 연기한 그 맥컬리 컬킨이 인생 역정이 쉽지가 않았거든요. 되게 그 배우들이 아역 배우로 너무 떠버리면요 인생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어린 나이에 스타가 돼버리니까 인생이 계속 내리막길이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계속 그러니까 어디 가나 사랑받고 귀여움받다가 점점 잊혀지고 또 이게 우리 네티즌들이 하는 말로 역변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참 예쁘고 잘생긴 배우가 성장하면서 그걸 이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때문에 특히 그 예전에 터미네이터 2에 나왔던 그 멋진 아역 배우 뭐 에드워드 펄롱이나 이런 배우들이 종종 마약의 유혹에 빠져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맥컬리 컬킨도 그와 뭐 다르지 않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때 엄마 역할을 했다는 그 인연으로 저 캐서린 오하라가 그렇게 잘 챙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그 맥컬리 컬킨이 뒤늦게 이제 헐리우드 명예의 전당에 입성을 했는데 그때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 현장에. 그래서 뭐라고 축사를 했냐면 야 케빈 내가 너를 2번이나 집에 놓고 여행을 간 여기 가짜 엄마가 여기 왔다. 예, 이제 1, 2 둘 다 이제 저 2번 놓고 갔으니까 이 가짜 엄마가 여기 왔다 하면서 그 이제 나이든 그 맥컬리 컬킨을 끌어안는 장면에서 전 세계가 감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시기에 저 배우가 뜨개질을 해서 신생아 모자를 뜨개질해서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서 또 많은 돈을 벌게 했고요. 그리고 또 기타 뭐 암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그 필요한 연구 자금을 걷기 위한 자선 활동에 너무나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화 속에서도 따뜻한 엄마였지만 현실에서도 따뜻한 엄마였다. 그리고 최근에 그 2020년에 오랜만에 저 드라마에 출연을 했는데 그 캐나다 드라마입니다. 시트 크리크라는 드라마가 에미상의 주요 7개를 싹쓸이를 했어요. 근데 저기서 무슨 역할을 했냐면 그 시트 크리크에서 그 로즈라는 가정주부를 연기했는데 억만장자였다가 사기당해가지고 졸지에 시골 주부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골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가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따뜻한 요즘의 문법에 맞지 않는 드라마로 에미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저분이 이제 그 드물게 이게 신체 장기의 위치가 일반인하고 좀 대칭에 위치하는 그런 삶을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뭐 투병을 했다는 설이 지금 돌고 있는데 사생활도 깨끗했고 또 얼마 전에 그 저 캐서린 오하라의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걸 봤습니다. 우리 엄마는 실제 우리를 두고 여행을 간 적이 없다. 뭐 그렇게 해서 농담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추모의 메시지를 그 X에 올리고 있는데 어제 그 맥컬리 컬킨이 올려놨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너무 슬프다라는 글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저 배우의 죽음은 단지 한 배우의 죽음이 아니고 우리가 요즘에 뭐 PC주의라고 합니다. 네. 뭐 가정을 꼭 그렇게 여성이 엄마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이 이제 한쪽에서 막 들고 올라오는데 그래도 잊혀져가는 모성의 가치와 의미, 우리 인자하고 따뜻한 엄마가 주는 의미, 아마 그것을 이 시대에 일깨워주고 떠난 것이 아닌가. 아마 저처럼 아마 명절에 집에 이렇게 뒹굴거리고 있으면은 나홀로 집에가 꼭 TV에서 방영이 됐는데 저처럼 그 나홀로 집에를 그 어떻게 보면 기존 가족 영화의 문법과는 많이 멀어져 있는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영화 그러면 가족이 뭔가 같이 북적거리는 게 나와야 되는데 네. 아이가 혼자 집에 남아서 도둑하고 싸우면서 엄마를 기다린다는 매우 파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 가정과 모성 그리고 어머니 보살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떠났다. 아름답고 소중한 배우를 잃은 마음이 슬프기만 합니다. 예. 캐서린 워라의 별세를 보면서 미국에서 또 하나의 따뜻한 영화를 기억나게 하네요. 오늘 파나마 문제, 남아공 문제, 이 나홀로 집에 영화까지. 나홀로 집에 2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기도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트럼프 호텔에서 네, 한번 예. 어떤 장면을 찍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카메오로 출연시키면 내 호텔에서 촬영하게 해주겠다. 예. 그때 그 케빈이 꼬마의 케빈이 그 젊은 트럼프에게 길을 물어보는 사진 나오네요. 네. 참 저런 걸 보면 그 미국이란 나라는 헐리우드 영화를 상당히 정치에 잘 활용하는 겁니다. 저 아마도 저 꼬마 아이에게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주는 저 이미지가 아마도 훗날 트럼프 그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당선되는데 적잖은 도움을 줬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나홀로 집에가 인연이 많네요. 여러 가지로. 사실은 아주 한겨울에 봐도 따뜻한 영화로 기억한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3부 양일국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